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이번에 11월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학력평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다소 긴장도 되고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이니까 이제 우리가 2학년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셨을 텐데요. 우선은 이렇게 30문제를 딱 가지고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한번 내가 모의 수능을 본다라고 생각해서 시간 100분 동안 맞춰서 30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면 되기 때문에 너무 잘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잘 봤다고 해서 거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이제 같이 가볼 건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우선은 우리가 수학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네, 무슨 단원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건데 이렇게 용어가 다항식하고 연산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의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이 되겠죠. 다항식의 연산이다. 근데 그 연산 중에서도 덧셈이에요. 우리 다항식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죠? 네, 동류항 끼리끼리 묶어서 계산을 한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동류항 끼리끼리 연산한다. 그래서 동류항 끼리끼리 연산하려고 보니까 여기 2xy, 여기 3xy 얘네들 끼리끼리 모아서 그리고 여기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끼리끼리 모아서 연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주면 a 플러스 b는 우선은 x제곱, 같은 종류항 없으니까 이렇게 x제곱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3xy니까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xy 하나만 남겠네요.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니까 다항식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값은 x제곱 더하기 x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 끼리끼리 묶어서 연산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어떤 시그널이 보이죠?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줄여서 항등식이죠. 그래서 이 단원 자체는 이 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이 단원을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항등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 항등식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죠? 보통 개수들을 찾는 문제들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개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물어보고 있네요.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죠. 그래서 이 수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 첫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개수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문자 두 개를 찾기 위해서 아무거나 값을 두 개를 대입해서 얘네들을 연립해주면 a, b 값을 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다? 숫자를 대입한다 해서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얘가 봤더니 다 풀어헤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숫자를 대입해서 연립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개수들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개수 뭔가 하고 봤더니 a 플러스 1이고요. 얘는 x의 개수가 3이에요. 즉 a 플러스 1이 3하고 같은 거니까 a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 그 다음 상수항을 보고 싶어요. 상수항을 봤더니 지금 현재 얘는 4고 얘는 b입니다. 그러니까 b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4가 돼서 두 개를 합한 값은 얼마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는 다식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개수비교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f3 그리고 f 인버스 3의 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기호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기호죠? 함수 단원에서 f 인버스 뭐죠? 거꾸로 돌아가는 역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너 저 함수 기호에 대한 의미 잘 알고 있니? 함수 중에서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역함수 단원까지 나간 거예요. 그럼 이 역함수 단원이라는 건 뭐다?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는데요. 걔네들을 거꾸로 돌렸을 때도 새로운 함수로 정의가 되더라. 그게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함수라는 개념은 원래 함수를 거꾸로 돌렸다. 그것이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F3의 값. F3 어디로 가나요? 1한테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F3의 값은 1로 대응되고 있고요. 얘가 F3. 그리고 F 인버스에 3을 물어봤기 때문에 3 되돌아갔을 때 누구한테 대응됐어요? 7한테 대응됐죠? 아, 내가 찾고 싶었던 F 인버스 3은 7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 2개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7,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돌아간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에서 뒤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 3,9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y절편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단원명은 당연히 뭐겠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볼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한 점과 기울기가 결정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챙겨봅시다. 개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B를 지나는 직선. 그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 기울기는 항상 x의 개수죠? 그래서 y는 mx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A, B를 지나야 되니까 A 대입했을 때 B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 대입했을 때 B가 나오게끔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되게 자주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기울기 2고 3,9를 지나는 직선.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쓴 이 개념에 의해서 y는 2에 x-3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실은 우리 굳이 이 모양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기울기가 2x 이렇게 써놓고 기울기가 2니까 2x 써놓고 3,9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어쨌건 나중에 숫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3,9를 지난다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지나면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x가 3일 때 y가 9가 되도록 하는 네모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겠어요? 당연히 3이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y절편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의 의미를 모르면 당연히 못 풀겠죠. y절편은 뭘까요? 얘도 개념입니다.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에요. 네, 순서쌍이 아니라 x가 0일 때의 y의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x가 0일 때의 y값 얼마가 되죠? x에다가 0 대입하면 y의 값은 3이 나오죠? 그래서 y절편은 3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3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뭘 찾는 건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절편, x의 값이 0일 때의 y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나왔어요. 여기서 키워드가 있죠? 대칭 이동. 지금 이 단어는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커다란 단원 안에 있는 거죠.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는 두 가지의 이동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 다른 하나는 대칭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중에서도 대칭 이동을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5번에 대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대칭 이동이다. 그럼 대칭 이동에는요, 몇 가지 시리즈들이 있었죠?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개념을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직선 Y는 X 대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 나온 것은 원점 대칭이죠. 근데 나머지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일단
배워두시면 좋으니까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릴게요. X축 대칭입니다. 그럼 X축이 있을 때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칭하면 X좌표는 변화가 없죠. Y좌표가 변화가 있네요. 부호가 Y 대신에 그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이면 반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되고요. 원점 대칭은 둘 다예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Y는 X 대칭은요. X랑 Y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는 뭐 할 거라고요? 원점 대칭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신 대입해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신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만들어냈어요. 그 직선이 3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 더하기 A는 0이 될 거예요. 그럼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더하기 A는 0이 되겠죠? 근데 이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점 3,2를 지난대요. 우리가 직선에서 점이 지난다는 것은 그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위에 있다는 것은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2를 여기다가 대신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3, 여기다 2를 대입하면 A의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마무리 지어볼게요. 마이너스 9 더하기 4 더하기 A는 0.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5니까 A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 얘네들 4개 중에서 또 다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은 꼭꼭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 마이너스 4z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름에서 벌써 단원이 드러났죠?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연산. 그 복소수 연산에서도 지금 보니까 제곱이니까 똑같은 걸 2번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 들어있고 그리고 차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합하는 것과 차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복소수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연산하고 싶은데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 이 z가 뭔지 아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틀린 방식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계산량이 조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라면 어차피 이거 선택지를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6번의 답을 보시면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4까지 정수들이에요. 이런 i나 루트 이런 게 안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대입해서 직접 푸느니 이런 부분이 남지 않게끔 식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을 변형해서 푸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z-2는 루트 2i다 라고 써볼게요. 그래 놓고 우리 선택지에는요 정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i도 없고 루트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요 제곱할 거예요. 제곱하는 건 똑같은 것을 2번 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좌변 제곱하면 z제곱에 마이너스 4z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를 제곱하고 i를 제곱하면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되죠? 지수법칙.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AB의 제곱은 AB를 2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제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루트 2라는 숫자는 뭐예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i제곱은 방금 전에 개념 설명했죠. i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첫 번째 주요 개념이라고 했었죠.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은 어떻게 나올지 보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z제곱 마이너스 4z 이게 궁금한 건데 이미 끝났죠?
더해서 4를 더했다. 그럼 마이너스 2다.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 푸는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지나서 7번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16일 때 그래 놓고 마지막 발문도 뭐예요? 나머지죠. 나머지를 구하는 편리한 정리. 이름 뭘까요? 나머지 정리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난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무슨 단원? 나머지 정리 단원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얘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정리였습니다. 우리 어느 단원에서 했었어요?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나눗셈. 나누면 뭔가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5 나누기 3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5 나누기 3. 몫이 있고 나머지가 2죠. 그러면 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한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를 더해줬었어요. 그러면 다항식에서도요,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fx라는 다항식이 있었는데 걔를 x-a라는 식으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텐데 우리 이 나머지는요, 나누는 수보다 작게 나왔었어요. 자연수에서는. 얘는 차수가 더 작게 나와요. 1차보다 작은 차수, 당연히 상수항이겠죠. 그래서 상수항이어서 그냥 r 이렇게 나머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fx라는 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a q 몫하고 나머지 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라고요? 나머지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찾는 효율적인 정리, 나머지 정리를 언급하자면 주어진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x자리에. 네. 얘를 모르니까 a를 대입하면 fa는 나머지 r하고 엄청 쉽게 나와요. 따라서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 r은 fa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fa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지금 제가 증명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F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내가 F1을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6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그때 값이 1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식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4에다가 F1-2 한 게 16이다. 그럼 F1-2는 4가 될 거고요. F1은 6이잖아요. 정답이네요. 내가 찾고자 했던 것은 F1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정리다. 나누려고 했던 그 식 있죠? 그 식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걸 대입해주면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1,a를 지날 때 a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접선, 그리고 원이 나왔습니다.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원과 접선의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푸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알려드릴 건데 이걸 3가지 다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접선의 방정식만 나오면 다들 뭔가 되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접선을 지금까지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하고 접선 이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얘를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공식을 알면 좀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에 공식이 있어서 원 위의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푼 것과 두 번째로는 진짜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푸는 게 있어요. 정의만 이용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원위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뭔지 써드릴게요. 저 1번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원이 있는데요. 어떤 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에요. 이 원의 위의 한 점 a, b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교과서에 이거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해설 강의다 보니까 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요 x 두 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x를요. 그냥 접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 위의 점 위의 점 맞죠? 3,1 여기다 대입하면 그 위에 있잖아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한 점이 아니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기하에서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타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때도 똑같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1을 그대로 하나씩 대신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 왼쪽에 쓴 초록색 개념에 의해서 걔는 그냥 바로 나와요. 3x 더하기 y는 10 끝. 그래서 접선을 찾았는데 그것이 1,a를 지날 때 지난다는 것은 그 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뭐를? 1,a를. 그래서 여기다가 1,a를 대신 대입하면 여기 1, 여기 a가 되겠죠? a는 바로 자동 나오네요. 7이네요. 그래서 a의 값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은 두 줄 만에 끝나요. 단 이 왼쪽에 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친구들을 위한 풀이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걔도 좀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은 좌표 평면에다가 저 원을 그려보세요. 어쨌든 눈에 보여야지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식으로만 풀기에는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심은 원점이고요. 거기에 3,1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있겠네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접하는 선. 그때 3,1을 지납니다. 여기가 3,1이다. 그럴 때 항상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그은 선 있죠? 얘를 법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항상 이 접선과는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접한다. 그럼 중심에서 내려 그은 수선은 반드시 이 접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가 90도인데 이 상태에서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알 수 있죠. 왜? 얘가 원점, 중심 지나니까요. 그리고 여기 3,1 지나니까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고 기울어진 정도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우리 이거 앞에서 문제 풀었었어요. 그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의 기울기는 뭘까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죠? 수직 조건을 알아야지만 저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분의 1,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어떤 점을 지나요?
3,1을 지나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3,1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3 대입하고 여기에 3 대입하고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뒤에 숫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9니까 1 나오려면 여기가 10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이 상태에다가 얼마 대입할 거예요? 1,a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하고 a 대입해주면 되겠죠? 여기 1, 여기 a. 그럼 a의 값이 얼마 나와요? 바로 나오네요. a는 7이네요. 끝.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그린 선이 이 접선하고 수직 관계로 이룬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직 관계를 이루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내용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 세 번째. 지금 방금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써있죠? 어떤 거냐면 원에서는요. 우리가 접선이랑 원하고 관계를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직선이 있고요. 거기에 접하는 원이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 원의 중심하고요. 이 직선과의 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만큼 나와야 돼. 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써둘게요. 개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한 점 x1, y1 사이의 거리 공식.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증명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암기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절대값 a 하고 우리가 거리 재기 위해서 잡았던 점을 이 직선식에다가 대입하고 나서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어떤 거랑 값이랑 같아지면 되겠어요? 반지름 길이랑 같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볼 거예요. 나는 이제 얘는 3,1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접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둘 거냐? y는 기울기 몰라. 그러니까 m으로 쓸게요. 근데 걔가 3,1을 지나요.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0,0하고의 거리가 얼마면 되겠어요? 반지름 길이만큼이면 되겠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0이네요. 그래서 이제 잴 건데 여기를 풀어서 헤쳐서 써야지 이 공식 쓰기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풀어 헤쳐 놓을게요. 그러면 mx-y-3m 더하기 1은 0. 여기에다가 0,0 대입하고 남는 것은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 하고 분모에 뭐가 들어오냐?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합. 그것이 얼마랑 같다? 루트 10이랑 같다. 이걸 풀어주면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식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루트 10m 제곱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럼 쌤, 저 절대값도 싫고 루트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리시면 돼요. 싫으면 제곱해라. 그럼 남는 건 뭐냐? 여기에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랑요. 여기는 10m 제곱 더하기 10이 있어요. 그럼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는 0이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m 플러스 3의 제곱은 0 해서 m의 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아,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죠? 그게 누구예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9, 거기다 1 더하면 10이니까요. 근데 얘가 어디 지난대요? 1,a를 지난대요. 그럼 a의 값 바로 자동으로 나오죠? 10에다가 3을 뺐으니까 a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전개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되게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을 풀이 과정 3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를 이렇게 풀이 과정을 3개를 보여드려서 되게 놀라셨겠지만 다른 거는 이제 간단한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a값 물어봤죠. 근을 주고 개수를 물어봤네? 그럼 100%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래서 얘를 떠올려 봤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거구나.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은 개수로 어떻게 표현되나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두근의 합과 곱을 먼저 찾아내자. 뭐를 이용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합하고 곱을 찾아내주면 되겠죠. 합과 곱. 그러면 개수, 맨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분의 중간 한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는 a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우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자들끼리 묶어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분모는 알파 베타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식을요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얘랑 얘니까 얘네 둘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간편해지겠죠? 얘는 뭐가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알파가 생겼죠? 근데 여기 2알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알파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 8.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4. 그것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쪽 우변은 24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16일 겁니다. a 제곱은 16이다. 근데 a 값은 2개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되죠? 답이 양수 a래. 그러니까 제곱해서 16이 되는 플러스 값은 a는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중간에 곱셈 공식을 살짝 변형했어요. 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은 우리 아까 원에서 접하게끔 하는 접선 구했듯이 얘도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접한다. 네. 접하면은 일단 우리가 배운 한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왜냐면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그래서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동일하게 만족되는 점이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y끼리 엮어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죠. 2차 방정식에서 점이 하나,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다라고 하면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를 비교할 거냐면 직선의 위치 관계. 얘네들의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선은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있을 때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래프 그리는 것을 그냥 A가 0보다 큰 것에 한정해서 할게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나오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 된다는 것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한 점. 그리고 이때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만나야 되겠죠? 실근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 중에서도 접하도록 하는,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판별식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가 mx-n이다. 넘길게요. x제곱에 1-m의 x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하면 가운데 것의 제곱 마이너스 4 최고창의 개수 거기에다가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1-m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이다 라는 것은 1-m의 제곱이 16이라는 거고 우리 제곱해서 16 되는 숫자는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누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 4가 되면은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려면 m의 값이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려면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값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지금 보니까 문제 조건 맞을까지 쭉 보셔야 되죠. 양수인 것만 찾아야 되니까 m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조금 간편한 그런 유형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에 대한 두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단원이 뭐라고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래서 단원 분석을 해보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개념을 한번 써볼까요? 개념. 필요 조건은 도대체 뭐고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명제가 하나 있어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이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두 줄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참이 되는 순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고1 개념 몰아보기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조금 기억하기 빠르게 하려면 이걸 삽이라고 상상해서 누가 삽질을 해서 얘한테 퍼줬잖아요. 얘가 왜 받았을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요. 네, 그래서 얘가 필요 조건이고 얘가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얘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P면 Q이다. 이거 참인 명제 뭐가 있었죠? 네, 서영란 선생님은 여자이다. 참이잖아요. 서영란 선생님은 여자이기에 이미 조건이 충분하죠. 그죠? 저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 뒤에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화살표 가는 방향 쪽으로 똑같이 직합 기호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충분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P가 화살표를 받아와야 돼. 그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P가 Q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야 돼. 즉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봤더니 P 절대값이 있어요. Q 2차 부등식이에요.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도 물음표잖아요. 각각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개념적으로 절대값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절대값 x다라는 얘기는 이 x의 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와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처리해서 절대적인 값을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양수로 변신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p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절대값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 건데 우선은 첫 번째 x의 값이 0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냥 절대값은 절대적인 양의 값 그대로 갖다 빼면 되겠죠? x가 n 이하다. 그 상태인데 얘는 이 조건 하에서 꺼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0 이상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서 양수로 처리해서 꺼낼 거예요. 마이너스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통 x로 해서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죠. 거기에다가 0보다 작다는 거 전제하로 풀었기 때문에 0보다 작다도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눈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개를 합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n부터 0까지, 0부터 n까지 두 개를 이어놓으면 나오는 결론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다. 이게 진리집합 P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 풀어야 되겠죠. Q가 2차 부등식입니다. 이 2차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자동으로 막 인수분해 하셨죠? 일단 인수분해 해볼게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놓고 이 경계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상황을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적으로 이해합시다. 내가 얘를 2차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0과 2,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요렇게. 얘가 지금 제가 그려놓은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그려놓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저 0이라는 것의 정체는 뭘까? 얘도 y는 0 하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y는 0. y는 0은 뭐죠? x축이죠. y의 값이 0 되는 걸 싹 다 모아놓으면 x축을 만들고 있어요. 얘는 x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수학2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고 하거든요. 이 그래프 조금 연상하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0을요 이렇게 쌍디귿을 붙이세요. 땅! 우리 보통 땅 하면 어떻게 그리나요? 그냥 이렇게 수평선 이렇게 쭉 그리죠. 땅! 네, 얘를 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지하죠. 이제 지하를 볼 거예요. 나 여기 보고 싶구나. 근데 x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x의 값들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다? 부호 부등식이 해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진리집합 Q예요. 근데 이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P가 Q를 온전하게 다 포함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긁어올 거예요. 수직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인 게 지금 현재 Q이고요. 이 P가 Q를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P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P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쪽 끝에 N이 있어야 되고 다른 쪽 끝에 마이너스 N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등식을 풀면 게임 끝이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풀게 되면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2 이상인 것과 4 이상인 것을 교집합하면 남는 것은 4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가 다소 좀 어려웠던 이유는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 세 가지는 정말 나중에 수학 1, 2를 풀기 위한 필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거 진리집합 구하는 건 반드시 연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연립방정식 제목에서 이미 단원명이 드러났죠? 연립방정식이 이 내용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는 3x-2y는 7이고 얘는 xy 다 섞여 있네 하는 순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를 뭐 해보면 되냐면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뭐 해보자? 인수분해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 3x-2y랑 그리고 2x 더하기 y는 0이라고 나와요. 두 식을 몽땅 다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3x-2y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값이 7이래요. 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y가 반드시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어디에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이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2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주면 얘는 4x, 3x, 7x가 나올 거예요. 그 값이 7이라고 했으니 x의 값은 1이요. y의 값은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x라고 했죠? 베타가 y네요.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요, 말 그대로 두 식 다 만족을 시키는 xy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 이동 물어봤었죠? 평행이동까지 아주 샅샅이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시험이네요. 거기에 평행이동 단원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분석해보면 얘는 평면 좌표에서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게다가 뭐랑 콜라보를 또 이루고 있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뭔가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그럴 때 a, 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걔가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념. x,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하나씩 암기하지 마시고요. 원이 1사분면에서 XY축에 모두 접해요. 그러면 다 접하니까 여기 반지름 길이, 여기도 반지름 길이가 나오니까 중심이 R,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하는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4사분면에서 이렇게 x, y축에 다 접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 중심이 R, R이겠죠? 여기서 R은 이제 반지름 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x-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접하면 결과적으로 중심에서의 x좌표랑 y좌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면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가 이미 왜 y-b의 제곱에 b제곱으로 돼 있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가 지금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a, b를 여기라고 합시다. a, b. 그래서 원의 중심.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b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있는 거죠. 얘는 x축에 이렇게 접한 형태로 있는 거네요. 그죠? 좀 크게 그렸네요. 그냥 그릴게요. 네. 그 상태에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럼 얘는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평행 이동하니까 반지름 길이 똑같이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얘의 중심 좌표가 이쪽으로 이동해 갔을 때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 R, R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만 체크를 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중심이 뭐였어요? A, B였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얘도 다 중심, 얘도 중심이에요. 근데 저렇게 4분면에서 X축, Y축에 다 접하는 중심은 R, 마이너스 R 형태로 생겨야 되니까 두 개의 좌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두 개 합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만 가지고 체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고요. AB 길이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발문에 최소값 하는 순간 도대체 단원이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배운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두 번째는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얘는 왠지 산술기압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삼각형에서 변 길이가 양수잖아요. 길이는 항상 0보다 큰 값.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전제로 되어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보통 산술기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는 뭐라고요?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단원이에요. 그럼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 산술기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산술이 먼저 나오죠? 얘가 더 크단 얘기예요. 산술 평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그래서 산술 평균, 기압 평균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기압 평균은 좀 생소하지만 루트 AB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항상 더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게 되냐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A, B가 전부 다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만 이 부등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을 일단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C가 90도래요. 그리고 여기 A, B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주보는 거니까 여기를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AB 길이를 찾아야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길이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2분의 AB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예요. 즉 AB는 얼마다? 3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 길이 다 양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술기압 평균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쓴 개념이 뭐다?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산술기압. 근데 지금 보니까 A제곱, B제곱이 사실은 뭐랑 같다고요? AB의 제곱이랑 같죠? AB의 제곱이랑 같다는 것은 제곱의 루트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었을 수 있나요? 절대값 붙여서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개념. 중학교 3학년 제곱근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반드시 절대값 붙어서 튀어나온다. 근데 AB가 32죠? 32에 절대값 붙여봤자 30이니까 정답은 64가 되겠네요. AB 제곱의 최소값 64가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X에 대한 연립 부등식. 단원명은 당연히 연립 부등식이겠죠? 이 연립 부등식을 풀 건데 얘네들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2차 부등식 풀었었죠? 그림 그려서 풀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요.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는 아래로 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X축은 땅이라고 했죠? 땅의 위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의 위쪽이니까 이 부분이겠죠? 날개 부분. 그래서 X의 값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부등식은 X가 얼마 이하?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3 이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이미 다 풀었어요. 근데 연립부등식은요, 두 개를 각각 풀어서 교집합을 찾으란 얘기예요. 교차하는 부분. 그 교차하는 부분이 정수가 5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이제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것도 얘처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고 봤더니 x-5, x-k가 0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k가 5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케이스도 있다. k가 5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우리 얘를 뭐로 생각하자고 했죠? 땅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그거보다 작은 부분, 지하를 보셔야 돼요. 땅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네요. 여기,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5 이상 K 이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K 이상 5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겹치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교집합을 따질 때에는요. 수직선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그리고 3 이상인 거를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써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초록색으로 표현할까요? 5 이상 K 이하래요. 그러면 얘가 5 이상 K 이하가 돼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여기가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주황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끝에서 작은 거 빼고 플러스 1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k-5 플러스 1이 얼마 나와야 돼요? 5개 나와야 되니까 그때 k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아, 얘는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니까 k 값은 9.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K 이상 5 이하래요. 그러면 얘가 K 이상 5 이하가 되게끔 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어딘가 하고 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네요. 그럼 여기는 정수가 3, 4, 5, 3개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여기 3개에다가 여기에 정수가 몇 개 들어있냐면 마이너스의 1에다가 K 값을 빼고 1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게 토탈 5개가 되게끔 하는 K 값 찾아주시면 돼요. K 값 얼마죠?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K의 값들을 다 찾아놨어요. 얘네들을 곱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차 부등식은 여러분 막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안쪽 막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X축에 해당하는 값이 Y는 0인 지점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0보다 크다. 그럼 그 위쪽 날개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하 부분, 안쪽 부분을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1부에 대한 문제들을 다 같이 풀었는데 좀 많이 해결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어요. 궁금한 사항들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2부 현준쌤이랑 만나고 우리 이제 3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